여러 가지로 상황이 어려운데 이런 중한 시기에 교계 지도자님들을 모시고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평소에 생각해오던 여러 가지 그 생각이랄까 이런 것들을 좀 몇 가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 오후에는 서로 이렇게 토론을 하는 시간을 갖고 그 시간에 여러분들과 질의응답을 통해서 의견 교환이 있기를 희망하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가르치는 과목이 학교에서 국제정치 개론이라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입생들이 들어오자마자 국제정치학에 대해서 이게 어떤 분야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과목인데 맨 첫 시간에 주로 이제 던지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국내 정치하고 국제 정치하고 어떻게 다르냐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국내 정치의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이 정부가 딱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법자가 있으면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체포를 해가지고 재판을 하고 필요할 때에는 이 감옥에 넣습니다. 근데 국제 정치에서는 그런 중앙 집권 정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컬어서 이제 정부가 없는 상태다. 그래서 무정부 상태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유엔과 같은 그런 기구도 있고 또 어떤 도덕적인 권위를 가진 그런 기관들도 있고 또 국제 여론이라는 것들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이런 기구들의 영향력이 국내 정치에서 역할을 하는 그 중앙 정부하고 비교해 본다면 훨씬 약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각 국가의 안보는 아무리 이 국제적인 규범들이 있고 그래도 결국은 개개 국가가 책임을 지는 것이다. 이 국제 정치의 그 냉혹한 세계에서 살아나갈 때 안보를 확보하는 것은 개별 국가가 최종적으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그럼 뭐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권력입니다. 힘, 흔히 얘기하는. 그래서 힘을 어떻게 하면 증강시킬 것이냐 이거를 놓고서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이 많이 그 생각을 하고 그러죠. 그래서 경제도 키우고 그 다음에 영토도 가능하면 늘려보려고 하고 그 다음에 군사 장비도 좀 최신 것으로 바꿔보려고 하고 이 모든 이유가 권력을 증강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권력이라는 것이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항상 보면은 최고의 권력을 가진 나라가 그대로 역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권력이 항상 흥하고 쇠하는 일종의 그 흥망성쇠의 사이클이 있다라는 점입니다. 구약 시대에도 그런 그 역사의 그 기록들이 많이 나옵니다만 이 16세기, 17세기 이후부터 우리 그 국가라는 것이 작동을 하는 그런 국제 정치하에서도 여지없이 그 현실로 입증이 된 것이 뭐냐면은 권력이라는 게 항상 변하더라. 그래서 이제 국내 정치에서는 권력이나 정치라는 것은 이건 살아있는 생물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가끔 합니다만 국제 정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6세기, 17세기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그다음에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이 패권을 잡고 있다가 18세기 들어서는 프랑스가 패권을 잡고 19세기에는 영국이 잡고 영국의 힘이 기울어 가지고 한때는 제국이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힘이 기울어지니까 미국이 잡고 지금은 어떤 의미에서는 미국의 패권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권력이라는 것이 국제정치판에서 어떻게 변화하느냐라는 것을 굉장히 예의주시를 해야 됩니다.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정책 결정을 하는 사람들은 이걸 예의주시를 해야 되고 정확하게 사태를 파악한 다음에 아주 냉철하게 판단을 해서 자기 국가의 이익을 최대한으로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런 전략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모든 국가들이 그런데 하물며 약한 국가들은 더 이상 말해서 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폴란드 같은 나라들은 역사상 몇 번씩이나 나라가 없어졌다, 생겨났다, 없어졌다, 생겨났다 그런 경험이 있고
우리 한반도도 마찬가지로 뭐 숱한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외교 정책을 결정을 하는데 굉장히 이게 중요하고 냉철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뭐 쉽게 예를 들어보자면 여러분들 다들 이제 초등학교 경험이 있으시겠습니다만 옛날에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그때 보면은 한 반이 한 60명 정도 됐었습니다. 근데 시골의 학교에 이제 60명 정도 되는 그 한 반에 보면 되게 힘을 제일 잘 쓰는 아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아이가 딱 이렇게 그 클래스를 전체를 잡고서 그 밑에 이제 뭐 중간 보스들도 이제 항상 따라다니고 그다음에 이제 뭐 힘이 없는 애들은 아예 뭐 그냥 한 구석에서 이렇게 놀고 그러는 상황인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외부에서 전학을 온 학생이 왔는데 그 학생이 힘을 꽤 쓰는 학생이다 라는 것이 이렇게 뭐 한마디 두마디 하는 거를 보고서 이게 그 눈치가 보이고 이 분위기가 이렇게 좀 달라지면은 그 다음에 언젠가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어느 날 이제 그 학교 수업 끝나고 나서 교회 건물 뒤편에 공터에서 애들이 바라보고 있는 한가운데 둘러싸서 보고 있는데 둘이 한번 붙습니다. 붙어가지고 새로 들어온 아이가 이기면 이게 이제 사태가 복잡해지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 아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그 분위기와 질서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근데 거기서 눈치 없이 잘못 옛날 보스에다가 줄대고 섰다거나 뭐 하면은 이제 쥐어 터지는 겁니다. 국제정치의 판이라는 것도 좀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뭐 그런 측면들이 없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런 측면들을 우리가 상당히 냉철하게 인식을 하면서 정말로 현명하게 외교정책을 펴나가야 된다. 특히 강대국이 아닌 나라들의 입장에서는 더 그렇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제대로 제대로 현명하게 외교를 하지 못해가지고 우리가 당한 순환의 경험이 많죠, 사실은. 예를 들어서 임진왜란 터지기 2년 전에도 보면은 우리 조정에서 일본의 정세 판단을 위해서 이제 그 통신사를 보는데 그 황윤길, 김성일 두 그 정사 부사를 보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우연히도 그 한쪽은 서인편, 한쪽은 동인편이 돼가지고 갔다 와서 하는 얘기가 다 다릅니다. 정사는 이거 큰일 났다. 곧 있으면 밀고 들어오게 생겼으니까 빨리 군비를 확장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부사로 간 친구는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뭐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혀 그럴 위인이 안 되니까 걱정할 필요 없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조정이 그 결정을 이 부사의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준비도 안 하고 있다가 결국은 임진왜란이 일어나는데 임진왜란이 터지고 나서 당시에 이 선비인 유성룡 그 지은 그 임진왜란 당시 일기가 징비록이라고 있습니다. 그 징비록에 보면은 부자가 서로 잡아먹고 이 부부가 서로 잡아먹고 길거리에 뼈를 버렸다라는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거짓말일 리가 없겠죠. 그 높은 그 고명을 가진 선비가 그렇게 적었으니까는. 정책 결정을 냉정하게 냉철하게 하지 못하면 그런 결과를 애꿎은 백성들이 보게 됩니다. 애꿎은 백성들이. 뭐 1세기 전에 우리 선조들이 제대로 뭉쳐서 단합해가지고 힘을 기르고 그 변화하는 국제정세의 판도에 적응을 하지 못해가지고 결국은 일본 사람들한테 먹히게 된 것이 뭐 살아있는 예죠. 그때 잘못 꿰인 단추가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을 우리 힘으로 물리쳤더라면은 해방이 되고 우리가 스스로 독립할 수 있었을 텐데 힘이 없다 보니까 미국과 소련 연합군의 이 힘으로 일본을 물리치게 되고 뭐 한 열흘 전까지도 이 동아시아 지역에 참전을 미루고 하던 소련이 어느 날 갑자기 참전하기 시작하면서 파죽지세로 한반도 쪽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미국 국무부에서는 이거 그대로 놔두면 한반도 전체가 소련군 점령하에 들어가겠다 싶으니까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하느냐 38선을 긋자 해가지고 남쪽은 미군, 북쪽은 소련군이 점령하는 식으로 해서 일본군의 무장 해제를 하고 해서 결국 오늘날까지 이렇게 분단 상태가 지속이 되고 그나마 다행으로 남쪽에서는 민주주의 발전시키고 그 다음에 경제성장 많이 해서 세계 11위국이 됐습니다만
북한은 지금 이 홍수 한 번 나면 10,000명 이상씩 죽고 못 먹어가지고 굶어 죽어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냉철한 현실입니다. 결국 3, 4대 전에 선조들이 잘못된 결정과 잘못된 그 어떤 이 외교 이거를 해가지고 결국은 3대, 4대 후에 자손들까지 이렇게 어떤 의미에서는 고통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냉철하게 외교를 해나가야 된다. 굉장히 계산적으로,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는 컴퓨터처럼 여우의 어떤 그 교지를 가지고서 외교 정책을 펴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왜 제가 그렇게 냉철하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한국은 이 역사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다 보니까 2000년 동안 몇백 번에 걸쳐서 이 외침을 받았다고 그럽니다. 통계를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한이 맺혀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런데 이 한이라는 것이 정책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배제가 돼야 되는데, 그 한의 요소, 감정적인 요소가 개입이 돼가지고 잘못 정책 판단을 할 우려성이 있다. 전략적인 판단을 그르칠 우려가 있다라는 그런 위험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도 우려하는 것은 영화를 봐도 그렇고 최고로 히트를 쳤다라고 하는 예를 들자면 괴물 같은 그런 영화를 봐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일종의 코드랄까, 이것이 감정적인 민족주의 코드입니다. 문화 코드가 그쪽으로 지금 자꾸 옮아가고 있는데 그걸 보면 참 걱정이 됩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 민족의 활로를 개척하는데 기반이 되어야 될 민족주의라는 것은 그런 차원의 감정적인 민족주의가 아니라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는 국제주의적인 민족주의. 바꿔서 얘기를 하자면 저는 학생들한테 꼭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로 너희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다면은 바깥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훤히 꿰뚫고 안 다음에 그 안에서 어떻게 우리 민족의 이익을 추구할 것인지를 얘기를 하는 국제주의적인 민족주의자가 되라. 처음에는 우선 국제주의자가 되고 그 다음 단계에서 민족주의자가 되라. 이렇게 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전반적인 분위기는 굉장히 감정적인 방향으로 흐르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정책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전략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잘못된 판단을 할 여지가 있고, 설령 정책 결정자들이 올바른 판단을 하더라도 국민들이 따라가 주지를 않는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경계해야 될 점 중에 하나는 우리 국력에 대한, 우리 위상에 대한 자기 비한해지는 과대평가의 위험성입니다. 가끔 종종 국제회의에 가서 참석을 하다 보면 참 당혹스러운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일본 대표도 와 있고 미국 대표도 와 있고 그 다음에 중국 대표도 와 있고, 그런데 우리나라 대표로 참석하신 분 중에 한 분이 갑자기 무슨 얘기를 하다가 우리는 마치 이 고래 싸움에 등 터지는 새우와 같다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참 당혹스럽습니다. 얻는 실력도 어떤 의미에서는 있다고 과장을 하고 아주 이 대세계에 나가야 될 텐데 저게 무슨 저게 발상일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죠. 참 곤혹스럽습니다. 왜 외국 사람들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인지, 국력이 11위, 12위가 됐다고 하는 마당에 왜 저래야만 되는 것인지 하는 얘기를 하죠. 한 번은 그러니까는 같이 참석을 했던 미국 대표가 갑자기 손을 들더니만 왜 한국이 새우냐, 최소한 돌고래는 되지 않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 있고, 제가 참 낯뜨거운 느낌을 받았습니다만은, 저는 제가 보기에 한국이 거대한 등치를 가진 고래 정도는 못 됐지만 영리한 돌고래가 된다면 충분히 국제사회에서 역할을 하면서 살아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렇게 스스로 자기 비하하는 새우 의식을 가지고 바라보는 시각이 있는 거 아니냐. 제가 왜 그걸 우려하느냐면요, 만약에 스스로 새우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능력이나 우리 자원이나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충분히 찾아낼 수 있는 우리 외교의 활로라든지 방안이라든지 방책이라든지
이거 자체를 구하려고 하는, 찾아내려고 하는 의지, 동기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애시 당초부터 출발점부터 그런 의지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자포자기적인 상태에서 뭘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것은 상당히 바람직하지가 않다. 그렇게 이제 이 얘기를 하고, 또 역설적으로 그런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게 동전의 양면이겠습니다만은, 한국이 마치 외교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미국이나 중국이나 일본과 같은 대국들이 가지고 있는 정도의 충분한 선택지가 있는 것처럼 또 과대평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력이 크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어떤 그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자기들이 선택할 선택지, 옵션이 굉장히 많다라는 얘기를 의미하거든요. 근데 한국은 옵션이 적습니다. 옵션이 적기 때문에 미국이 국제정치를 하면서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그만큼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현실적으로 인정을 해주고 한국 국력에 대한 어떤 적절한 평가에 기반해가지고 현실적인 어떤 외교의 역할을 설정을 하고 외교 정책을 판단해주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워낙 우리가 당하다 보니까 많은 특히 젊은 이 학생들의 생각 속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일종의 한국이 모든 국가들하고 좀 절연돼 가지고 고립돼 가지고 살면 오히려 그게 행복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배타적인 그런 이 성향을 보이고, 국제라는 말만 들어가면 그거 매판 아니냐라는 식으로 이제 비판하는 그 멘탈리티가 있는데, 일종의 저는 그걸 동막골 멘탈리티라고 봅니다. 그 웰컴 투 동막골에 보면은 그 숲속에 그런 아주 그 이상향적인 우리 조선인들끼리만 살아가는 평화로운 마을이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그건 불가능합니다. 한국의 경제 구조가 대외 의존성이 70, 80% 되는 그런 경제 체제입니다. 끊임없이 수출을 하고 수입을 하고 투자를 받고 투자를 하고 하면서 생존이 가능한 그런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주변 국가들하고 얽히고 설켜가지고 외교를 해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생각도 잠재적으로 갖고 있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 그런 맥락에서 저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자주라는 말을 좋아하는데요. 왜냐하면 워낙 우리가 많이 당했으니까, 과거의 강대국들로부터. 그 자주라는 것을 소극적인 의미로 받아들이지 말고 이걸 적극적인 의미에서 판단을 하고 적극적인 의미로 정의를 내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적극적인 의미의 소극적인 의미의 자주라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면은, 이 강한 나라 미국으로부터 이렇게 멀어지면은 그게 우리의 자주를 증대시킨다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 사고는 아까 제가 얘기했었던 어떤 일종의 고립이 가능하다라는 어떤 그런 가정, 동막골적인 어떤 그런 사고라고 이제 저는 보고, 특히 이제 한국이 워낙 그동안에 많이 당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구한말 때 당했고, 그 다음에 미국이 어떤 의미에서는 냉전에 이 책임이 있고, 그 다음에 1980년대 우리 독재 정권을 지지해준 어떤 그런 책임이 있고, 등등의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또 태프트 가츠라 비밀 협약을 통해 가지고 일본하고 딜을 한 그런 것이 있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미국이 싫은 거죠, 한마디로. 근데 그런 관점에서 외교 전략을 펼쳐나가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는 현재고 과거는 과거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마음속에 한이 있다면 그 한은 눌러야 되는 대상입니다. 감정적으로 냉철하게 판단을 하고 우리가 앞으로 국가 목표를, 민족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나가야 될 것이냐를 생각을 하고, 그 맥락에서 적극적으로 한미관계 또는 한중관계, 한일관계를 활용을 해서 우리 국가 목표를 달성을 한다면 그것이 그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자주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적극적인 사고를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독일의 콜 총리를 저는 자주 인용을 합니다. 지금 현재 미국의 국무장관은 라이스 장관하고,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공저를 했던 독일 통일 과정에 대한 책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독일 통일 당시에 라이스 지금 국무장관이 NSC에서 조금 낮은 레벨의 이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경험이 아주 생생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그런 책인데요. 거기를 보면은 독일이 통일 과정에서 미국과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가지고 통일로 나아가는 그런 부분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당시 고르바초프가 개혁 개방을 내세우고 하니까는 서방 세계에서 굉장히 인기를 독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론들이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이 콜이 앞으로 그동안에 중요시해왔던 미국과 유럽을 중요시하는 그 서방 정책으로부터 거리를 유지를 하고 이제는 소련을 강조를 하는 친소 정책으로 아마 외교를 펴나갈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니까 하루는 콜 총리가 전화를 해가지고 부시 대통령한테 통화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사실이 아니다. 우리의 외교 기조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친서방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고 그런 맥락에서 미국과의 관계를 대단히 중요시할 것이다. 그런 부분은 걱정하지 말고 이 통일과 관련해 가지고 협조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지요. 며칠 후에 지금 부시 대통령이 아버지입니다만 그 사람이 뉴욕타임즈하고 기자회견을 합니다. 기자회견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자기는 독일 통일이라는 게 불가피하다고 본다. 그때가 이제 베를린 장벽 무너지고 통일되기 전입니다. 그리고 독일이 통일된다고 하더라도 결코 유럽의 평화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본다라고 발언을 합니다. 그렇게 발언을 하니까 주변국에서 영국이나 프랑스나 이태리나 이런 나라들은 독일의 통일을 원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보면 독일이 통일이 돼가지고 힘을 쓸 때마다 전쟁이 터졌습니다. 1차 대전이 그렇고 2차 대전이 그렇고 1870년에 프랑스하고의 전쟁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겁니다. 유럽의 한 가운데 엄청난 파워를 가진 나라가 딱 버티고 있으면은 이 세계 균형이 깨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전쟁이 터진다라는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주변국 리더들이 감히 말을 꺼내지를 못합니다. 미국 부시 대통령이 그런 식으로 해서 선수를 치고 나오니까. 그래서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통일의 방향으로 국제적인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그 분위기를 바꿔버립니다. 그때 과정을 보면은 당시에 콜 총리의 외교 보좌관을 하던 텔칙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쓴 일기를 보면은요. 미국과 이 독일이 얼마나 긴밀하게 협력을 했느냐면은 이 미국의 정치 지도자들이 이 소련에 가가지고 회의를 하기 전에 전화를 하고 갔다 와서 전화를 합니다. 대사관을 통해서 또 연락을 해주고 우리가 이번에 소련 가면은 고르바초프하고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한다. 독일과 관련해서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한다. 또 갔다 와서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반응이 이러더라. 독일 통일 문제에 관련해서는 이런 얘기를 고르바초프가 하던데 요거에 대해서 당신네들이 다음에 만날 때 대비해서 준비를 좀 해놔라. 이런 부분은 이런 식으로 아마 설득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완전히 그야말로 긴밀한 그런 관계를 유지를 하면서 협조를 해나갑니다. 그러면서 통일을 이뤄냅니다. 그게 제가 보기에는 진정한 의미의 자주라고 봅니다. 당시에 콜 총리는 자주라는 얘기 한마디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한마디 안 해도 그렇게 민족 목표와 국가 목표를 달성하는데 외교를 활용을 했다면 그게 진정한 의미의 자주입니다. 예. 그러다가 한 10년쯤 지나니까 독일에 잘 아시다시피 슈레더 총리 등장하지 않았었습니까? 선거 전에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그때가 이제 이 미국이 이락 침공할 텐데요. 미국의 대이락 전쟁 우리는 반대다. 우리는 한 사람도 이락에 군대를 보내지 않겠다라고 하고 싶은 얘기 다 합니다. 통일된 이후에 하고 싶은 얘기 하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국제 정치에 있어서 타이밍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타이밍이라는 게. 굉장히 그런 의미에서는 전략적이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맥락의 소리가 본받아야 되는 어떤 그런 개념이 그런 독일의 경험이랄까 이런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우리 한반도의 외교 정책도 외교 전략도
결국은 목표가 탈냉전이고 평화 구축입니다. 앞으로 이 탈냉전, 평화 구축,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수단으로서 한미 관계를 활용을 하도록 해야 된다. 이제까지 냉전 시대에 있어서는 한미 관계에는 이 한미 동맹을 통해 가지고 안보 환경이 제공이 됐었고, 그 안보 환경의 테두리 안에서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을 우리 국민들의 노력으로 인해 가지고 달성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과거의 어떤 냉전 시대 때의 한미 관계의 역할이었다면, 앞으로 한미 관계는 냉전 대결 구조를 해소해 나가고 한반도의 진정한 의미의 평화 통일을 달성을 하고, 그 다음에 북한 주민들이 그야말로 어떤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그에 상응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활용해야 되는 그런 도구로 한미 관계를 활용을 해야 된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은 벗어나야 될, 멀어져야 될 그럴 대상이 아니라 활용해야 할 대상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제가 정부에 있었을 때 보면은 유행했던 그런 그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탈미 친중론입니다. 중국이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 미국과 맞먹는 파워가 될 테니까 우리가 이 탈미 친중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고, 뭐 국회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뭐 어떤 결과가 나왔더라 해가지고 아주 상당히 크게 보도가 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국제 권력의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경제 권력, 군사 권력 이렇게 비교를 해봤더니 한국을 1위라고 하면은 이 중국, 일본이 한 4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미국이 한 26, 7 뭐 이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대비입니다. 지금 현재 이 중국과 미국, 한국, 일본의 어떤 군사력이나 경제력의 대비가 대충 그 정도입니다. 2005년도 CIA 이 통계에 나와 있는 그런 거를 보면은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하죠. 젊은 학생들한테. 그래, 그럼 미국을 벗어난다면은 미국하고 일본하고 관계를 고려할 때 일본도 벗어난다는 얘기인데, 미국을 25로 잡고 일본을 4라고 잡자. 그러면 29인데 29를 버리고 중국 4를 선택하겠다는 얘기냐. 그게 전략적으로 맞는 얘기라고 너는 생각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얘기들을 못합니다. 이 젊은 친구들이. 제가 왜 그거를 단순화시켜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그건 제 나름대로는 상당한 고민이 배어있는 그런 이 지적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느냐면은 제가 한 3, 4개월 전에 남북 나눔운동 관련해서 홍정길 목사님 모시고 이 개성을 갔다 왔었는데요. 그때 가면서 개성 시내를 이렇게 돌아보니까는 평균적으로 한 15cm는 적은 것 같더라고요, 신장이. 그거 보고서 오면서 참 가슴이 아픈 느낌을 가졌었습니다. 이제 신체적인 구조 자체가 완전히 인종이 달라져 버렸구나. 북한 사람들이 30년 결과 30년 이런 식으로 30년 한 2세대 정도 이렇게 살아오다 보니까 그 상황이 와버렸구나 하는 느낌을 갖게 되었고, 제가 한 달 전쯤에는 한 30여 명 정도 탈북 청년들 가르치는 학교에 가가지고 특강을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강 끝나고 나서 이렇게 조그마한 방에 이제 밥상을 같이 놓고서 학생들하고 같이 밥을 먹는데 어떤 학생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어떤 여학생인데 이 키가 아마 한 120, 30 정도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점심 먹으면서 옆에 앉아 계신 교장 선생님한테 저 학생은 몇 학년이나 되나요? 그랬더니 이 교장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느냐면은 제가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없는 돈을 모아서 브로커한테 돈을 주고 동생을 데리고 왔다고 최근에. 근데 그 동생을 데리고 같이 병원에 가가지고 진단을 해봤는데 얘는 성장판이 아직 닫히지를 않아가지고 성장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6개월 했는데 뭐 5cm가 컸다나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얘는 지금 성장판이 닫혀가지고 더 이상 클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포기 상태입니다 하면서 눈물을 글썽글썽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보면은 그런 상태가 되면은 제가 얼뜻 듣기로는 3대가 지나야 정상적인 아이가 나온답니다.
그런 상태가 지금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게 아무리 눈을 감고 있어도 그게 부정할 수 없는 북한의 현실, 지금 여기서 1시간 거리에 있는 그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 동포들의 현실입니다. 그런 상황을 우리가 정말로 고려를 한다면은 미국이 싫다고 그 대안인 중국을 선택을 해서 29라고 하는 미국, 일본의 국력, 경제력을 가진 그걸 버리고 중국한테 북한을 맡아라. 당신네들이 좀 지원도 하고 투자도 해라. 라고 하는 것이 과연 전략적으로 옳은 선택이고 또 윤리적으로도 그게 옳은 선택인지 저는 굉장히 의심이 갑니다. 윤리적으로까지도 옳은 것인지. 지금 한시가 급한 상황에서 결국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라는 것은 서방의 자본이 엄청나게 들어와야 되고 제2의 마샬 플랜 같은 것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려면은 북한을 이 IMF에 가입을 시키고 거기에서 기술 지원이 나가고 그래서 월가의 자본 그 다음에 저쪽에 이 영국 일본 이런 쪽의 자본들이 쏟아져 들어와야만 그런 상태가 하루라도 빨리 끝나는 거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급한 문제다. 그래서 우리가 외교적인 선택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하다. 더구나 이 민주주의나 자유나 인권이라는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그리고 한반도 분단 구조의 현실적인 핵심 당사자이기 때문에 미국과의 관계라는 것이 불안해지면은 편하지 않아지면은 앞으로 우리 민족의 활로를 개척을 하고 평화 통일을 달성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생겨나게 돼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종종 그런 얘기를 하면은 그러면 중국을 갖다가 버려야 된다는 얘기냐 이런 얘기를 학생들은 저한테 물어봅니다. 제 얘기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중국은 굉장히 중요한 나라고 경제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또 한국과의 경제관계가 강화되고 있죠. 중국도 정치적인, 경제적인 그리고 사회문화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가깝게 대해야 될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한중 관계를 한미 관계와 동격의 차원으로 같은 차원으로 군사동맹 차원으로까지 격상을 시킬 것이냐 그건 올바른 전략적인 선택이 아니다라고 보는 것이죠. 군사동맹 관계라는 것은 배타적인 그런 관계입니다. 어느 한 나라와 배타적인 그런 동맹 관계를 맺고 있는데 다른 나라와 비슷한 그런 그 관계를 갖다가 설정을 하고 그걸 목표로 해서 매진을 한다면은 그 원래 맺었던 그런 군사 동맹 관계는 공동화가 돼버립니다. 이름으로는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동맹이라는 것이 빈 껍데기만 남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얘기죠. 그거는 현명한 선택이 아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자칫 이거냐 저거냐 중에 하나 골라 잡아야만 그 직성이 풀리는 그 심리 상태랄까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이냐 아니면 중국이냐 이 둘 중에 하나 골라 잡아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외교에 있어서 역설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애매모호성의 외교입니다. 좀 이상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은 어떤 결정적인 상황이 와가지고 A라는 나라와 B라는 나라가 서로 충돌하기 직전까지는 최대한으로 애매모호성을 유지를 해야 A라는 나라로부터 얻어낼 것도 얻어내고 B라는 나라로부터 얻어낼 것도 얻어내는 겁니다. 그런 충돌 상황이 10년 후에 올지 안 올지 모르는데 지금 A와 B 중에 하나를 선택했다 하면은 우리는 손해보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손해를 보게 되겠죠. 그죠? 관계가 나빠질 테니까 어느 한 나라하고는. 제가 올 봄에 신문을 보니까 조그맣게 그런 귀절이 났더라고요. 신문에 보도가 됐는데 프레스센터에서 주한 중국 대사가 그 인터뷰를 하는데요.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한국 사람들은 중국과 미국 한 나라 중에서 꼭 택해야 된다고 선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을 두고 제가 좀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왜 그런 코치를 우리가 중국 대사한테 이렇게 들어야 되는 상황까지 왔는가 하는 그런 얘기죠. 우리가 알아서 잘 해결을 해나갔어야 될 텐데 아마도 무슨 전략적 유연성 이런 문제를 가지고서 한 질문에 대한 대답 끝에 그런 얘기를 아마 주한 중국 대사가 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체적으로 주인이 돼가지고 전략적으로 판단해서 그거를 결단을 내리고 집행을 해나가는 것이 우리의 외교죠.
우리의 외교죠. 그런 의미에서 이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나 차별화를 할 필요는 있다고 본다. 앞으로의 한반도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왜 자꾸 그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자칫 이 소극적인 관점에서 자주를 생각을 하고 이 미국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그 결과 일본으로부터 거리를 유지하는 것도 어쩔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다 보면 결국은 국제사회에서 우리만 고립이 되는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미국과 일본은 굉장히 긴밀하게 따라가고 있고 서로 협력을 하고 있고 중국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외교의 기조를 갖다가 우리가 바꿨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감사하면서 우리를 뭐 상당히 잘 줄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중국은 세계 중심이 미국이라고 생각을 하고 미국을 항상 바라보면서 그쪽을 보고 있습니다. 세계가 한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돌아가는 건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그런 상황에서 우리만 뭔가를 착각을 해가지고 잘못된 결단을 내린다 그러면 우리만 손해를 보는 동북공정이 너무나도 명백하게 그 중국의 어떤 태도랄까 이런 것들을 갖다가 보여주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판단을 잘해야 된다. 그럼 북한이 우리를 갖다가 우리 민족끼리니까 참 제대로 대우를 해주겠다. 미국으로부터 드디어 멀어졌구나. 잘 왔다 하면서 환영을 해줄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북한은 아마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과거보다도 더 한국을 배제하고 미국을 상대로 해가지고 모든 것들을 풀어나가려고 할 겁니다. 진정한 의미의 대화 파트너로 인정을 결코 안 해줄 것입니다. 그럼 결국 우리만 고립돼가지고 우왕좌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실제로 작년에 제가 어떤 회의에 가니까 미국의 고위 관료를 지낸 안보 관련 인사 하나가 회의 과정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뭐 한미 관계가 좀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는 이 북핵 문제라든지 이런 거를 갖다가 중국하고 일본하고 3자 간에 좀 협의를 하면서 풀어나가도록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안 되겠게 그게 말이 되느냐. 한국이 이 한반도 문제의 핵심 당사자인데 당신네들끼리 뭐 한국을 빼고 하겠다는 얘기냐 이런 식으로 제가 반박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분위기들이 없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감안을 하면서 우리가 현명한 외교 정책을 펴나가야 된다. 실제로 라이스 장관이나 그 밑에 과거에 졸릭 부장관 같은 사람들이 북경에 가가지고 무슨 얘기를 그쪽 지도자들한테 했느냐 하면은 당신네도 만족하고 우리도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봐라. 당신네들 좀 연구를 해봐라.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의미하는 바가 상당히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그럼 남북 관계는 어떻게 해나가야 되느냐 하는 얘기인데요. 이게 이제 오늘 이 핵 문제와도 관련된 얘기겠습니다만은 저는 남북 관계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포용 정책을 그동안 지지해 왔습니다. 근데 항상 제가 이 얘기를 했던 것 중에 하나는 포용 정책을 실현해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최대한으로 북한이 세계 사회에서 존중받고 있는 어떤 가치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패턴을 서서히 바꿔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런 원칙을 가지고서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어떤 의미에서 이 지원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국제사회에서는 우리나 북한이나 다를 게 없는 나라 비슷하게 돼서 외교적으로 입장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북한 쪽에서는 이거는 그냥 무시해도 되는 그런 정부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잘못된 시그널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원칙이 있는 어떤 그런 포용 정책을 펴나가야 된다.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이번에 핵실험을 한 상황이 그런 포용 정책에 있어서 원칙 있는 포용 정책으로 한 단계 격상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포용정책의 공과를 철저하게 냉철하게 한번 따져보고 플러스는 뭔지 마이너스는 뭔지, 마이너스가 그동안에 너무 컸다 그런다면은 플러스는 살리면서 마이너스 부분을 갖다가 이 플러스로 바꾸는 방법이 뭐가 있을지라는 것들을 진지하게 논의를 해야 되는 계기가 오늘날의 상황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해야, 그런 방식으로 포용정책을 우리가 주도해 나가야, 그거는 꼭 미국이 뭐 원하는 것처럼 또는 서방사회가 원하는 것처럼 인권 문제나 어떤 비확산 문제나 또 시장 가치를 실현하는 문제나 이런 거에 있어서 공개적으로 북한을 압박하는 방법을 택해야 된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남북한 간의 고위급 채널도 있었고 그동안에 지원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그 대화의 채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채널이 있었을 때마다 단호하게 그러나 조용히 우리들의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달을 해왔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국제사회 앞에서도 우리가 명분이 서게 되고 대북 포용 정책을 하면, 그리고 국제사회도 끌어들일 수가 있습니다. 대북 포용 정책에. 그런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은 아주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우리의 입지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고, 결국은 그런 맥락에서 대북 정책의 최고로 중요한 판단 기준은 뭐가 돼야 될 것이냐. 결국은 그쪽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얼마만큼 우리의 대북 정책의 결과로 인간다운 삶을 더 살게 되었는가, 그런 변화를 초래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됐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대북 포용 정책을 재검토하고 단호하게 전달할 메시지는 전달하고 단호하게 바꿔야 될 정책은 또 바꿔야 되고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북한의 핵실험 이후에 상당히 정세가 급박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북한 핵실험 관련해 가지고 좀 몇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은, 일단 북한이 핵을 보유하게 되면은 동북아시아의 전략적인 또는 안보 차원에 있어서의 어떤 힘의 균형이 변화하게 됩니다. 급격하게 변화를 하게 됩니다. 아마도 일본이나 한국이나 대만 같은 나라들이 굉장히 불안해할 것이고, 그 불안해하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 간에 국제정치에 있어서 불안정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도 심심치 않게 이 핵무장 얘기가 나오고, 또 한국에서도 정계에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하는 거를 아마 들으셨을 걸로 보는데,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야기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아까 정근보 총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우리가 핵무장을 한다라는 그런 그 선택은 상당히 어려운, 그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선택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핵무장을 한다, 어떤 그 정계 인사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그렇게 되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한미 관계는 거의 참 힘들어질 것이다. 그게 거의 단절 상태에 비슷하게까지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비확산 정책은 미국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대외 정책입니다. 그걸 정면에서 이제 무너뜨리겠다라고 하는 얘기로 해석이 될 테니까요. 물론 우리가 핵을 가지면은 북한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핵 균형을 갖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변국들에 대해서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 핵 억제력을 갖게 될 것이냐, 그렇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 측 입장에서는 동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핵 우산을 제공하겠다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핵을 가지겠다는 얘기는 동맹 끊자는 얘기냐 아니냐라는 식의 아마 반응들이 나올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겠다 그러면 실제로 아마 우리는 국제사회에서 엄청난 고립을 경험을 해야 될 것이고, 그야말로 1세기 전에 구한말의 상태로 비빌 언덕 없이 혼자서 헤매는 그런 상황이 될 가능성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 플러스고 무엇이 마이너스인지를 잘 계산을 하고 해야 되는 점이 바로 그 핵 옵션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고요.
이미 지금 북한이 핵실험을 함으로 인해서 남북한 간의 어떤 그 핵 전력 불균형 상태가 지금 와 있고,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미국의 핵 우산에 더 의존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남북한 간의 군사력 균형이 어떤 의미에서는 변화를 해버렸고, 한국은 북한의 핵포로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참 이게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어요, 역설적으로. 그동안에는 우리가 이 전략, 그 재래식 전력 차원만 고려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작전권이라든지 자주국방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해왔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북한이 핵실험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빠져버린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라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서해에서 일종의 이 긴장 상태가 조성이 됐다. 그럴 때도 다이내믹스가 아마 바꿔질 겁니다. 앞으로는 아마 암암리에 북한이 핵을 가지고서 이제 암시를 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봐야 되겠고,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마다 우리는 불리한 그 입지에 처하게 될 것이다. 미국한테 항상 안보 보장이라든지 핵우산 제공을 다시 확인을 받아야 되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것이다. 참 역설적인 상황이 돼버렸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투자가들 입장에서도 한국 경제의 신뢰도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변수 하나가 더 지금 추가가 된 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외국 투자가들의 불안 요인이 증가했다라고 봐야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보통 때 같으면은 별 문제가 안 될 어떤 교란 요인이 어떤 증시라든지 그 금융시장에서 터지는 경우에 그것이 증폭이 돼가지고 하나의 위기로 발전할 가능성이 더 높아져 버렸다라는 점을 우리가 염두에다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북한 쪽에서는 제2의 그 고난의 행군이다. 이거를 아마 이제 밀고 나갈지 모르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 또 얼마나 많은 북한 주민들이 참 고통을 받을 것이냐 하는 것을 생각하면 정말 참 암담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을 해주는 경우에는 그 핵 비확산 체제가 무너지는 것을 방치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도저히 이거를 용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란이 지금 뒤에서 바라보고 있죠. 이란이 자기들도 핵을 좀 가지고 싶어 하는데, 만약에 북한에 대해서 미국이 핵 보유를 그냥 은근슬쩍 인정을 해줘 버렸다 그러면 이란 사람들이 들고 일어설 겁니다. 당신네들은 왜 이중 기준을 가지고서 우리들한테 압박을 하느냐, 이런 얘기로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란을 보고서라도 이걸 핵 보유를 인정할래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만약에 이란이 핵을 가지게 되면 중동 정치 전체가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상당히 많이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대선이 있고 또 며칠 있으면 이제 중간 선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런 점들을 의식을 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으로부터의 어떤 공격이랄까 이런 것들을 의식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사적인 옵션을 실행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다. 군사적인 옵션은 실행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것이 가져올 파국적인 어떤 효과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남아있는 선택이라는 것은 한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제재를 강화해야 된다라고 요구하는 것일 것이다 라고 이 얘기를 예측을 할 수가 있다고 보고요. 중국은 북한이라는 체제가 흔들리는 것은 원치 않을 겁니다. 아마 남쪽과 미국의 어떤 그 서방 세력과 자기들과의 어떤 그 완충 국가가 북한인데, 그게 무너지게 되면은 불리하다. 안보적인 위협이 북상을 하게 된다라고 이제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체제는 유지하지만 어떻게 북한이 말을 듣도록 할 것이냐라는 차원에서 상당히 그 이중적인 딜레마에 부딪혀 있는 나라이고, 요즘에 북한이 미사일 발사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해가지고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중국의 의사를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방치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재의 수준은 높여나가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이냐, 이 문제에 관해서는
우선 먼저 우리 한국의 역할을 어떻게 설정해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부터 근본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이제까지는 어떤 의미에서는 사실은 이 북한 핵 문제는 미국 북한 간의 문제이니까 한국은 중간자 역할만 해서 두 나라가 이렇게 마주보고 협상을 하면 된다. 이런 그 관점들이 상당히 있었고 어떤 그런 측면이 한 요인으로 작용을 했던 것을 부정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핵실험이 끝나고 난 이 상황에 있어서는 핵 문제라는 것이 우리의 문제이고 한국이 당사자다라는 그런 역할 재정립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이냐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희망사항이 남북한 간의 평화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어떤 현실이냐. 북한이 불바다 발언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요. 특히 군사 안보 측면에 있어서는 미사일 쏘고 나서 북한의 그 선군 정책 때문에 남쪽이 덕을 보고 있다라고 한 발언을 하는 것이 그게 현실이고요. 미사일 발사할 때 한국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면 스커드 미사일도 발사를 하지 않았어야 될 텐데 스커드 단거리 미사일 발사했던 것이 현실이고요. 2003년도 91년도 비핵화 공동선언, 94년도 제네바 합의 모든 것이 비핵화인데 이거를 어긴 것도 현실이고요. 2003년도 우리 새 정부가 들어섰을 때 북핵의 3원칙이 뭐냐면 첫 번째가 북핵 불용입니다. 핵은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까지 우리 쪽에서 선언을 했었던 건데 핵을 실험을 한 이후에도 전혀 변화가 없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과거의 정책을 진지한 반성이나 성찰이나 어떤 그 방향 전환이나 이것이 없이 한다면 한국 정부가 앞으로 무슨 얘기를 해도 신뢰성이 없게 될 겁니다. 신뢰성이.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우리 역할 재정립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북한에 대해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을 해야 되고 북핵 문제가 우리의 문제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인식을 해야 된다. 저는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이 한미 공조 관계를 복원을 시키고 더 강화를 시켜야 된다. 핵 문제를 우리 정부가 한국의 문제로 인식을 하고 있다는 점을 확실히 전달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 192개 유엔 회원국들의 이 대표 기관인 유엔 에서 나온 것, 제재 결의를 억지로 소극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대북 정책과 관련해가지고도 캐시가 들어가는 금강산 프로젝트 같은 거는 저는 재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캐시가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쓰일지 모르는 상황인데 세계의 여론을 대표로 하는 국제사회의 흐름을 대표로 하는 유엔의 제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그대로 지속을 하겠다. 저는 그거는 그 순리에 맞지 않는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캐시로 주지 않고 보상을 하는 그런 방법이 있다면 그게 무엇일지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거고 개성공단의 경우에는 8,000명 되는 그 북한의 이 노동자들이 와가지고 일을 하고 있고 그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고 어떤 면에서는 시장 기제로 확산시키는 좋은 채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개개인 노동자한테 주지 않고 정부에게 돈을 주고 거기에서 일부를 까가지고 이 노동자한테 주는 방식으로 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 부분도 보강을 해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우리의 입장에서 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인도주의적인 차원의 지원은 오히려 해야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인도주의적인 차원의 지원은 군사, 정치, 안보하고 관계없이 굶어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내년 1월, 2월 되면은 식량이 다 떨어져가지고 제2의 대재앙이 터질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WFP 조사로부터. 그래서 오히려 인도적인 지원은 식량 지원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북한 주민들의 그 살고 죽는 문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해나가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 우리 한국 교회 차원에서 아마 기도 제목이 있다면 첫 번째는
이런 긴장 상태가 고조가 되면서 돌발 변수에 의해서 원치 않는 방향으로 사태가 휩쓸려 들어가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국제 분쟁의 경우에 실제로 때로는 뭐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만 종종 정책 결정자들이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져가지고 예기치 않은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좀 이 기도를 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로는 경제 제재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수많은 북한 동포들이 아마 식량이 없어서 굶어 죽는 일들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경제 제재의 제일 첫 번째 희생자들이 안타깝게도 애꿎은 불쌍한 북한 동포들이기 때문에 그 북한 동포들이 그런 일들을 당하지 않고 평화적으로 이 문제가 빨리 끝나도록 기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보고, 마지막으로 조금 희망적인 얘기를 하자면은 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핵 사태라는 거는 한반도가 냉전 갈등 구조에서 탈냉전 평화 구조로 진입을 하는 데 있어서 마지막 단계에 있어서의 몸부림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과정이 평화롭게만 진행이 된다면은 그 다음부터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한반도 정세가 변화할 것이다. 근데 거기에 대한 대비를 정부 차원에서, 교회 차원에서, 개개인 차원에서 준비를 지금 철저하게 시작을 해나가야 될 때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위해서 한국 교회와 교회가 연합해서 또 노력을 하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오랜 이 냉전 갈등의 애국 시대를 벗어나서 이제 탈냉전 평화의 어떤 가나안 시대로 접어드는데, 그 과정의 한 어려운 길목에 지금 우리가 도달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구체적인 장애 요인들이 있을지, 장애물들이 있을지 이런 것들을 미리 예측을 하고 그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를 준비하고, 또 한국 교계가 그런 과정에서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아마 기도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